김남훈의 인파이팅. 모든 이야기의 가장 훌륭한 재료는 다름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려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인파이팅의 화요일 코너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리그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정말 어마무시한 분 모셨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김남훈의 인파이팅 출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원목 가구 전문 제작 우드 하모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집안 내장재에는 아이들의 아토피나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나옵니다. 우드 하모니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원목 가구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침대, 책상, 책장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우드 하모니를 검색하세요. 031-987-8577. 주문하실 때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은품도 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기를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비 내리는 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몸은 축축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초코파이 속 마시멜로우처럼 촉촉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이너리그 엄청난 분 모셨거든요.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 리그. 네,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리그. 근데 백수 씨가 어디 갔죠? 요즘 너무 바빠요, 오늘도 무슨 행사 있네, 뭐 있네 네. 하면서 이제 오늘 안 나왔는데, 강백수 씨가 안 나오면 저로서는 좀 좋습니다. 좋아요? 정말로? 네, 좋아요. 자신 있어요? 이게 남의 그늘, 이게 원래 남의 그늘 밑에서 산다는 거는 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고통이죠. 그런데 덕남 씨가 백수 씨보다는 덩치가 훨씬 큰데 그 예. 밑에 그늘 속에 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언제나 그 백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가끔 그 은혜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은혜까지. 예. 저도 뭔가 어떤 독립된 어떤 개체로서의 어떤 그런. 독립된 개체. 예. 어떤 제 네. 어떤 정체성을 여기서 마음껏 이제 드러내고 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네. 어쨌든 강백수 씨가 현재 부재인 상황. 그렇죠. 김덕남 씨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기회로. 예. 2시간 동안 제대로 기회를 살려서 예.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예. 김덕남 강백수의 마이너리그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저희가 타이틀 시그널 새로 녹음해 드릴게요. 오, 예, 나이스. 이번 기회에 아주 제껴버리려고요. 야, 그러면요. 그런데 오늘 모신 예. 분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분의 포스에 벌써 지금 늘리고 있는데요. 예.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초파리 과학자 김우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우재입니다. 잘생겼다. 예. 이야.
저는 원래 저렇게 좀 정말 박사같이 네. 생기신 분들은 정말 좋아해요. 박사같이 생긴 분은 어떤 분인가요? 저같이 생긴 박사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 다들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이야. 아,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 자, 예. 초파리 박사 김우재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예. 우리 김우재 박사님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과학 관련 컬럼을 연재하시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트위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팬들을 뭐랄까요 모으셨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서 완초 과학자라는 네, 그때 완소남이 유행이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그럼 나는 완초다 그래서 완초 과학자라고 불렸는데 완전 초파리 과학자. 예, 그러다 이제 트위터를 때려치웠었죠. 네. 예. 아. 그 저랑 마팔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페이스북으로 이사를 가셨던데. 너무 외로울 때 이렇게 혼자서 남자 혼자 트위터 하니까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네. 스스로 끊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초파리 유전학자 예. 박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의 뭐 속된 말로 가방끈을 예. 보고 아주 진짜 야 머릿속에서 쓰나미 지진 해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1993년 연세대 생물학과, 2000년 포항공대,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다니시고 여러 연구 활동 하시는데 제가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순위가 포스텍, 카이스트, 성대, 고대, 서울대, 연대인데 이 한 줄에 들어가는 대학교 중에서 두 군데를 다 다녔어요. 이 정도면 가방끼리 아니라 그 뭐죠? 구민의 날 때 쓰는 그 예. 저기 동네 주민들 30명씩 쓰는 그 줄다리기. 예. 줄다리기 줄이야. 동안 예. 줄이야 이 정도면. 이런 가방끈 맸다가는 뭐 가방 땅바닥에 질질 끌려 다니죠. 그렇게 예. 그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네. 뭐 별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지금 겸손. 겸손이 아니라 이게 오만이야. 자증스러워. 아니 어쨌든 뭐 그렇게 가방끈이 그래도 지금 비정규직이고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있고요. 네. 네. 얼굴 잘생겼잖아 대신. 뭐 이제서야 이제 뭐 인정했어. 이제서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네.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예, 한 2주 전에 했죠. 예. 2주 전에.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원래는 제가 그냥 결혼식장에 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어떤 형태든 막으려고 했는데 진짜 왜 그러셨어요? 원래 과학적인 선택을 하셨어야죠.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인연이라는 게 이제 뒤늦게 올 때도 있더라고요. 네.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974년생. 동갑일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야, 그러면 실례지만 내신 등급 1등급? 예전에? 그때 내신 등급 10등급이었죠. 1등급이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신경 안. 저는 이제 10등급이요. 왜 웃어? 우리 김 PD 왜 웃어? 아니 가방끈이 안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저보다 유명하시고 아니요. 돈도 많이 버시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수학 점수 몇 점이셨어요? 학력고사 때? 학력고사요. 네. 아마 두 문제인가 한 문제인가 틀렸을 거예요. 저 두 문제 맞았어요. 제가 7점. 저도 지금 이제 수학을 잘 못해요. 이 생물학과로 넘어오면서 네. 수학을 많이 잊어버렸죠. 그리고 아까 예.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밖에 대기하고 계신데 예. 이 포스가 그거 있잖아요.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우리 김효진 PD가 갖고 온 그 인쇄물을 보고 계신데요. 딱 그 포스가 정말 그 대학 교수님. 드라마에 나온 대학 교수님. 예, 그렇죠. 교수 원합이에요. 근데 교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보면서 그 풍모가 앞에 있는데 무슨 리포트 검사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왠지 저도 이제 자세를 정조해야 될 것 같고. 그 포스에 완전 밀렸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들어올 때, 예, 박사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야, 여기 무슨 옛날 드라마 그 카이스트 세트장을 보는 듯한. 제가 세트장을 그거 보고 대학원 갔는데 잘못된 선택하셨군요. 속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들이 드라마를 많이 본대요. 왜 드라마를 보냐면 인기끈 드라마의 부서에 사람들이 몰린대요. 얼마 전에 직장의 신이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기획팀에 많이 응모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아스팔트의 사나이? 이런 것처럼 영업팀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 끌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이 영업팀으로 몰린대요. 그런 걸 보면서 드라마 때문에 잘못된 영향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 박사님도 결국 그 옛날에 그 파일럿이라는 드라마는 예. 그 대학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그렇죠. 예.
한국 사회가 좀 드라마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죠. 네. 좌지우지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 보면은 그 4개 섹션 중에 1개 섹션이 드라마 속보 섹션이에요. 뭐 소지섭 드디어 사랑에 눈을 뜨다 뭐 이런 식으로 속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뭐 네. 제가 책만 읽고 연구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드라마 많이 다운받아서 보는데 예. 그 과학자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아직까지 한국에 한 편도 없었던 걸로. 과학자가 드라마로 나와도 결국 사랑을 합니다. 그쵸. 재단, 네, 그렇죠. 재단 이사장의 딸과 사랑을 하고 의사가 나와도 결국 사랑 드라마가 되고 형사가 나와도 사랑 드라마가 되고 그쵸. 그 장르 드라마가 절대 종편이라든가 그 케이블에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바이러스가 주제가 된 드라마라든가 하긴 네. 했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그리고 또 맞아요. 이제 출생의 비밀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만들면 참 재밌는 소재가 많은데 제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예. 일란성 쌍둥이고 형이랑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전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형은 저한테는 일종의 실험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잔인한 얘기는 아니고 네. 저희 형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네. 보면서 나랑 이거는 너무 비슷하다. 이거는 우리가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비슷하다. 그럼 이거는 유전적인 영향이 강한 것 같고 이건 너무 다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네. 환경의 영향일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트위터도 하다가 네. 인문학자랑 막 싸움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에 결혼하는. 네. 근데 뭐 드라마 PD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박사님, 왜 유전학 쪽으로 전공을 정하시게 된 거죠? 아까 이제 드라마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초파리를 연구하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원래는 그 동물 행동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생물학자들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 자연과 그다음에 이렇게 동물 다큐멘터리 옛날에 네. 그 서울대 대공원에서 뭐 김정남 박사님 네네네네. 그분이 하시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생물학자의 꿈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이제 동물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걸 해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네. 그 생물학과에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갈 때 네. 98년이에요. 그때가 IMF가 터졌고 그렇죠. 집안이 이제 경제적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던 실험실이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당시에 BK21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그래서, 유명했던. 그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던.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대학은 이제 풍지박산이 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때 BK21이 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평가에서 1등을 했던 포스트액은 네. 예. 장학금을 잘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긴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역시 뭐든지 아니 그때 약간 뭐든지 까내가지고 약간 홧김에 갔어요. 사실은 뭐 김에. 이거 뭐 일단 뭐 공부는 해야겠고 네. 다른 분야지만 일단 가서 박사를 따보자.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네. 전통에도 재밌는 일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긴 했는데 이제 꿈은 항상 그 행동 연구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박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포스닥을 갈 때 그 행동 유전학을 하시는 분 실험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그 일을 하고 굉장히 즐겁게 네. 연구하고 있죠. 예. 말씀하시면서 예. 이제 돈 준다고 하니까 장학금 준다니까 포스트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게 마치 요즘 이제 연예 컨텐츠 쪽 장르로 이제 변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뭔가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딱히 뭐 지금 뭐 별다른 저희가 없으니까 슈퍼스타 K에 나가서 그냥 우승하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아니 것들. 그게 이제 뭐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나쁘다고 뭐, 보는 게 예. 아니라 나쁘다고 보는 건 너무 아닌데. 쉽게 그렇게 노선 저기를 정하시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말로만 봤을 때는 정말 화가 나서 난 그냥 서울대 갈 거야 이거예요. 남들은 서울대 못 가서 안 날랐는데 그냥 자기가 화났다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제가 그 건방지게 이렇게 뭐 거기가 아니요, 돈을 준다 그런 한 게 느낌 아니라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부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저도 음악을 했었거든요. 네. 파트가 뭐였습니까? 보컬이었습니다. 오, 보컬.
이야. 노래 들어야 되는 건가 이따가? 네. 그래서 비지스라든가 아까 들었던 비지스라든가 네. 이런 올디스한 노래들을 네. 좀 사람들하고 같이 부르고 다녔었어요. 노래까지 그래서 하시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죠. 이제 야.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고 포항공대에서 저를 뽑을 거라는 기대는 거의 안 하고 갔었는데 근데 장학금 받았습니까? 포항대는 전원 장학금. 전원금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붙으면 저하고 인생이 좀 반대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요, 김덕남 씨는 누구의 인생과도 반대예요. 뭐 딱히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저는 진짜 중학교 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잘했어요. 드럼 너 왜 웃어, 김효진은? 너 왜 웃어? 제작진이 웃어요? 진행자를 왜 디스를 해? 그리고 우리 김은재 박사님이 동물 생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관찰 가능해요. 지금 맞은편에 동물 짐승 2마리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그 초파리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생소해요. 유전학 자체도 생소하지만 그 초파리 유전학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파리라는 게 아주 생물학의 중요한 모델 생물인데 예. 한 1900년대 초에 그 토머스 헌트 모건이라는 사람 실험실에서 이제 시작이 된 네.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113년 이상이 지났죠. 예. 근데 이제 그 초파리라는 동물이 이제 모건의 실험실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 교과서에서 다 들어보셨죠? 예. 네. 콩, 그 완두콩 완두콩. 쭈글쭈글 탱탱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하면 뭐 예. 분리가 일어나고 열성. 우열의 네. 법칙, 예, 독립의 교과서에 많이 법칙. 나오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발견이 되던 시기라 이 초파리로 그 멘델의 유전학을 이제 다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유전 현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뭐 이거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이제 유전학은 그 유전 현상의 기본이 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유전자라는 거. 네. 이제 그게 DNA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게 이 초파리 유전학 전통에서 다 나와요. 그 초파리라는 동물이 유전학을 연구하는데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네.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예. 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그런 유리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초파리는 세대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알에서 성충이 되는데 열흘밖에 안 걸려요. 열흘. 그리고 열흘이면 어른이 돼서 네. 뭐 다 할 수 있어요. 짝짓기를. 짝짓기도 할 수 있고. 항상 그 초파리 야동 관찰한다고 트위터에 올리셨잖아요. 예, 저는 초파리 아동을 관찰하죠. 수컷들의 초파리. 잘 합니까? 예. 걔네들은 두 개밖에 몰라요. 먹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사람하고 똑같죠. 부럽다. 사람이랑 똑같네. 사람 남자랑. 초파리 관음증. 네. 그리고 이제 초파리가 이제 또 유리한 이유는 네. 그 세대가 짧을 뿐더러 예. 그다음에 이제 워낙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초파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레고 블록처럼 네. 우리가 원하는 일들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파리를 가지고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전자의 수준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일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네. 가서 하고 있는 거고. 야, 근데 이런 내용들을 올리셨거든요, 예전에 트위터에.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질문 들은 게 다 뭐냐면 멘션이 초파리 어떻게 죽여요? 초파리 어떻게 죽여요? 부엌 싱크대에 초파리가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생물학과 나온 사람들의 딜레마인데 네. 생물학과 나왔다 그러면 보통 저 나무 이름이 뭐예요? 네, 초파리 연구한다 그러면 초파리는 어떻게 죽여요? 뭐 이런 싱크대에 초파리가 많아요. 사실 어떻게 죽여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인데요. 네. 예. 네,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근데 뭐 저는 박식하니까 네.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초파리를 스프레이 뭐 이런 거 뿌려서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잔인하지 않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잔인하지 있어요. 않게. 네. 예, 어떻게? 종이컵 같은 데다가 예. 종이컵 같은 데다가 물 반, 물반. 포도주스나 사과주스 반 이렇게 섞어요. 네. 그다음 식초를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네. 왜냐하면 초파리가 그 식초 냄새 굉장히 좋아해요. 아하. 그다음에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퐁퐁을 어. 한 두세 방울 계면 딱 떨어뜨리면 초파리 몸이 이제 왁스 칠이 돼 있거든요. 기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름에 같이 닿으면 얘네가 못 빠져나오고 이제 빠져서 죽죠. 수장된. 야. 그게 이제 초파리 트랩이에요. 초파리 부비 트랩. 아. 근데 이제 대신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마시지 마시오라고 꼭 써놓으세요. 아, 예. 이거 마셨다가 마셨다가는 큰일 나죠. 오.
그냥 이렇게 뭐 아니면 그 입구를 좀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깔대기 같은 걸 꽂아 놓으셔도 되고 그거를 집에다 곳곳에 설치해 놓으시면 초파리가 없어지긴 하는데요. 네. 초파리를 없애는 근본적인 원인은 네. 사실은 음식 쓰레기를 방치해 두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음식 쓰레기 잘 치우시고 하시면 네. 집안에 초파리가 생길 일은 없어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트위터에서 항상 제가 초파리라는 단어의 타임라인은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초파리에서 제 욕을 하셔도 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초파리가 아직도 자연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심각하게 논쟁을 한대요, 친구들끼리. 뭐냐면 그냥 과일을 놔두면 거기서 초파리가 자연적으로 생긴다. 그거 이미 몇백 년 전에 끝난 얘기 아닌가요? 그건 파스텔이가 끝낸 네네. 얘기인데 그런 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과일을 놔두면 네. 초파리가 한 200m, 2km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200kg요? 네, 2km. 아, 2kg? 200km 그거는 슈퍼맨이고. 2kg. 근데 와서 알을 낳으니까 거기서 초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낳고 거기서 이게 성충이 되는데 한 열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게을러서 열흘 동안 과일을 밖에다 놔두지 않는 이상 집에 초파리가 생길 일은 없어요. 집에 초파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사는 내가 게으르다. 아, 그럼 강백수, 김덕남의 집 같은 경우는 초파리가 많이 있겠네요. 천국이죠. 아, 정말 제 집을 제가 봤을 때도 네. 야 여기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하다. 아. 그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예. 아, 있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초파리 신기해요. 아동을 제가 맨날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초파리들을 몰릴 수 있게 좀 평평한 데다가 예. 젤리나 아니면 예. 과일 같은 걸 놔두고 예. 이렇게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해 두세요. 예. 그럼 그 초파리들의 이 다양한 그 성행위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주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여요? 수컷들이 이제 앙컷 주위로 올라서 난리를 치는 그런 네. 것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저랑 똑같은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섹스하는 시간도 한번 재보시고 그게 제 연구 주제거든요. 얼마 정도 합니까, 대부분? 20분 정도 해요. 20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성충까지 가는데 10년인데 한 번 20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초파리 수컷이 엄청나게 섹스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면 네. 초파리가 2달을 살아요. 네, 2달. 그러면 20분이면요. 네. 그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 8달을 섹스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야. 제가 그걸 연구하거든요. 웃지 마세요. 이게 네네. 진지하게 이게 진지합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데 작년에 나간 논문이 네. 이거예요. 초파리 수컷이 어떻게 하면 섹스를 오래 하느냐. 이걸 제가 연구하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거 모릅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여기서 말씀하시면요,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냥 그 음악 나갈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초파리 과학자 김우재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1부를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해보고 2부, 3부, 4부 진행하면서 더 많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 체리 필터의 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김남래 인파이팅. 오늘 강백수 김당담의 마이너리그 김우재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1부 끝곡으로 체리 필터의 파리 들으셨고요. 오늘 초파리 과학자 나온다고 하셔서 이제 파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우리 PD님이 이게 사실 뭐랄까 그냥 원초적인 선곡이에요. 예. 별로 고민 없이 예. 그냥 했다. 뭐 이런 정말 거. 1차원적인. 아 그래도 1차원적인 선곡. 고민하신 거고요. 이따가는 돌연변이라는 노래가 나온다고요. 돌연변. 돌연변이 제가 좀 잘 아는데요. 진짜요? 주로 제가 이제 돌연변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초파리는 모든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들을 가지고 이 행동이 이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나 이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처음에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그렇게 유전자의 어떤 특정 어떤 돌연변이 어떤 특질이 이제 과장되거나 축소되면 실제로 그 초파리의 어떤 그 형태라든가 특질에 영향이 좀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건 실험실에서 처음 나온 뮤턴트,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네. 화이트라는 애예요. 화이트. 왜 화이트냐면 눈이 하얘요. 네, 근데 이 화이트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빨간 눈이 아니라 하얀 눈이 되는 초파리가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이트라는 뮤턴트가 처음에 밝혀지면서 초파리 유전하기 시작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네, 화가죠. 돌연변이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고흐예요? 예, 예. 고흐가 이제 나중에 아마 예, 자신의 귀를 절단하고 절단하고 그러죠. 잘 못 듣는 네. 돌연변이에요. 그다음에 베토벤이라는 돌연변이도 있고, 그다음에 소닉 해지옥이라는 그 만화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초파리 유전학자들이 이 네이밍에 좀 이게 있어요. 네이밍이 그런 것도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재밌는 돌연변이를 발견하면 그 재밌는 이름들을 갖다 붙여요. 그 소닉 더 해지옥은 그 게임인데. 예, 소닉 더 영어가 해지옥. 예, 그게 이제 그 돌연변이가 생긴 초파리가 네. 약간 가시 같은 게 이게 좀 뾰족뾰족 털이 뾰족뾰족해진다 그래서 소닉 더 해지옥이라고 네. 지었죠. 예. 재밌는 돌연변이들 많아요. 나중에 퉁퉁하고 손발이 두껍고 네. 좀 지저분하게 사는 초파리 발견하시면 네. 김덕남이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초파리 유전학으로 옮겨갈 때 꼭 나도 네이밍을 좀 재밌는 걸 해서 이름을 남겨야겠다. 내 이름 말고 재밌는 이름들. 뭐 유치한 사람들은 이제 한국 이름을 이렇게 남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그 유전학자가 발견한 유전자 중에 난청이라는 애가 있어요. 난청이요? 잘 못 듣는다는 얘기죠. 예. 걔도 잘 못 듣는 돌연변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 이름에는 지금 한국 이름이 붙어 있어요. 난청이라고. 근데 이제 저는 들어갈 때 이미 초파리 유전자는 이름이 거의 다 붙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지 않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연구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초파리들이 수컷끼리 자란 애들이 혼자 자란 애보다 섹스를 오래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보통 자세 사람도 그런데 네. 이 초등학생 때 운동하면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이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뛰지 않나요? 장난 아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턱걸이 할 뭐가 때도 좀 생기죠, 더.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초파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수컷끼리 자란 애들은 혼자 자란 애보다 섹스를 한 5분 정도 오래 해요. 그러니까 5분이면 초파리한테 5분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2달이에요, 2달. 예. 2달을 더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남자들끼리 자란 애들이 네. 혼자 자란 애보다 섹스를 더 오래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이 행동을. 그래서 처음에 longer sex duration. 그래서 약자로 LSD. LSD는 마약이잖아요. 네, 근데 longer sex duration 하니까 네. GS25 편의점에서 파는 콘돔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팔아? 네. 내가 이 네이밍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과학자가 되면서 너무 과학자의 삶 지금 자체가. 자세를 바로 잡으시면서 오늘 제가 본 표정 중에 가장 진지한 표정을 여기 재밌는 얘기니까. 과학자 야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삶 자체가 과학자는 되게 건조하고 드라이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 이건 드라마의 소재도 될 수 없어요. 너무 건조한 삶을 사는데 이 네이밍 같은 거 할 때는 재밌잖아요. 대중하고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태리 남자처럼 손에 게스트도 쓰기 시작하셨어요. 야심차게 longer sex duration 해서 교수님한테 딱 보여줬어. 네. 교수님 longer sex duration 갑시다 그랬더니 논문을 이렇게 쓱 보시더니 네. 약자가 LSD네? 그러더니 이건 마약 이름이잖아. 안 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LMD로 갔어요. Longer Mating Duration으로 갔는데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슬픈 얘기고 네. 제가 이제 또 야심차게 준비한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번엔 초파리들이 섹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섹스를 짧게 하는 거예요. 예. 암컷과,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파리 수컷이 섹스에 어느 정도를 투자하느냐가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형질이었던 거죠. 잘 투자했던 애들이 더 많은 자손을 번식시킨 거고, 네. 그런 유전자가 지금 더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파리 수컷한테 그런 게 다 보존이 돼 있거든요, 진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게 하는 것도 내가 이미 섹스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정자가 이미 많이 퍼졌다. 그럼 얘가 다음에 다른 암컷을 만나면 조금 줄이는 거예요, 섹스하는 시간. 그러니까 투자 개념인 거죠. 일종의 경제학적 투자 개념인데 이것도 재밌잖아요. 우리가 초파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 그냥 어쩌다 저기 되면 한번 몰빵. 아니 나는 초파리 아동을 네. 4년 반을 보면서 네. 여자친구 없이 4년 반을 살았어요. 그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왜 트위터에서 공격적이었겠는지. 네. 이게 열받잖아. 나는 지금 나의 성생활은 형편이 없는데 얘네들은 네. 맨날 보면 섹스하고 있으니까 예.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걔네를 죽였겠어요. 근데,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컷끼리 오래 같이 있었던 그 초파리는 혼자 자란 초파리보다 오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런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때 남자짝,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공대, 프로레슬링 격투기의 인생을 40년 살았거든요. 이미 익스포즈가 많이 되셨네. 예, 그러면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뭐 변강세급이 돼야 되는데. 아마 김남우 씨가 앞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 여자친구분이 좀 힘들겠네요. 근데 제 이론이 맞다면 예. 김남우 씨는 이미 이 두뇌 속에서 네. 내가 짝을 만나면 나는 여기다 몰빵해야지 막 이러고. 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용불용설 이런 것처럼 쓰지 않으니까 태아가 되는. 그 나바르크는 틀린 거로 틀린 거로 났고요. 판명났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얘기하다 네. 끊겼는데 네. 그 섹스 짧게 하는 거를 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shortened sex duration으로 네. 하자. 그러면 짧은. 약자가 뭐가 되냐면요. SNSD가 돼요. 김나우 씨 지금 몰라. 여기 뭐지? SNSD요? 예. 진짜 너무 소녀시대.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된다고요. 소녀시대.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도 교수님이 이걸 또 싫다고 그러셔서. 야, 그걸 소녀시대로. 그러다간 진짜 SM에서 고소장 날라와요. 아니, 그건 상관없죠. 나는 그런 걸 의도하고 하지 않았다고 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적어도 소녀시대 팬들한테 테러 당해요. 아니에요. 근데 진지하게 작년인가 네이처지에 한국 과학자들이 어떤 나노 네. 연구하시는 예. 분들인데 실제로 자기네가 만든 테크닉을 가지고 예. 그 판에다가 조그맣게 IU라고 썼어요. 예. 아이유. IU. 그러니까 네. IU 팬이었던 거지, 그 과학자. 그래서 그게 퍼블리시가 됐어요, 네이처지. 네네, 네이처지의 아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과학자의 그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SM이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금속공학과 나왔고, 저 이제 학부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학원 들어가신 선배님들 보면은, 삶이 진짜 건조해요. 그렇죠. 우리 금속공학과 대학원 들어갔던 형들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 연구할 수 있게 시료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 쇳덩어리잖아요. 그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재료를 잘 볼 수 있도록 사포질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굵은 사포, 가는 사포 계속 밀다가 기계로 닦고 연마제로 깎다 나중에는 비단으로 닦아야 돼요. 계속 연마시켜야 되는데, 이분은 4년 동안 사포질만 해. 대학 랩실에서. 그러면은 청춘을 20대 중후반을 사포질하다가 4년이 가니까 이게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그러니까 공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일상 자체는 항상 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항상 실험 계속 꽝나고 1년 내내.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 하나. 아주 정말 누구도 의도치 않았던 발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까지를 감내하지 못하면 이제 과학이나 그런 공학을 할 수가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을 과학자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있으면 자꾸 아이들에게 창의력 그다음에
뭐 IQ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신다고요? 예. 근데 사실은 대학원 가서 그런 친구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열정이나 네. 그 다음에 그 열정과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더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과학자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 IQ 높다. 창의적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훌륭한 과학자가 못 돼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뭐 잠깐 보면은 그 각종 그 데이터 실험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계로 하니까 예. 데이터는 계속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계속 쳐다보면서 혹시나 그 실험 상황에 오류가 없는지 예. 확인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24시간 동안 졸면서 꾸벅꾸벅대면서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형들이 뭘 하냐면은 그 기계 앞에서 기다리다가 공작을 해요. 난로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전기 난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파리 야동을 예. 네. 거의 이제 4년 반, 5년을 봤잖아요. 네. 예. 그러면 초파리 야동을 볼 때 제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보면서. 그러면 귀가 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김남훈 씨의 팟캐스트라든가 뭐 네. 이털남 나오시는 네네. 거 이런 거 다 그때 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귀는 놀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예. 이렇게 초파리 야동을 보시면서 어떤 그런 시사적 소양까지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과학자로 살기로 중학교 때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네. 생물학자로 가되기로. 그리고 그걸 이제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좀 진지한 얘기를 하자면 과학자로 나 혼자 그냥 재미있게 사는 게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가 받쳐주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나 이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절대로 한국에서 과학이라는 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과학이 좀 제대로 되려면 이 한국 사회 과학자들도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 칼럼을 쓰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전부 다 어떤 분야에 어떤 직종에 있든 간에, 그런 정치라든가 시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 특히, 저희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는 항상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지금 대중음악계도 예. MP3라든가 불법 복제라든가 그렇죠. 불법 다운로드, 예. 그다음에 그 인디 뮤지션들이 진짜 예. 생활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시스템의 예.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음원 같은 것도 몇몇 대기업에서 다 자기네가 버는 네. 거지 실제로 음원을 만든 사람들은 많이 못 벌잖아요. 예. 이런 유통구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나는 내 음악이나 해야지.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긴 한데 나는 내 음악만 해야지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예, 실제로 그렇죠. 이 구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음악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괜찮은데 네. 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이렇게 개인화된 나만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결국에 그 한국 음반 시장이나 뭐 음악은 사라지는 거죠. 네. 네. 아, 되게 안타까운 게,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원래 그 음악하는 사람들 서양상 잘 못 뭉쳐요. 유니티가 잘 안 돼요. 과학자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똑같아요. 소립자 사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 컨텐츠 가진 사람들이 예. 원래 더 잘 못 뭉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박사님께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가졌던 글 중에서 이제 토픽 중에서 인상적인 게 그 초파리와 동성애. 예. 그 주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번 대중 강연하면서 이제 네. 하는데 예.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학생들도 있는 데서도 얘기를 일부러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한국 사회에서 바꿔야 되는 인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사회 보수적인 분들이나 그다음에 예. 특정 종교에 굉장히 빠져 계신 분들은 예. 동성애를 질병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종들 중에 이게 암컷과 수컷이 이제 짝짓기해서 자손을 예. 낳는 동물 종들 중에 예. 그냥 정상적인 군집에서 10% 정도는 수컷들이 다 동성애 성향을 보여요. 뭐 양성애일 수도 있고 네. 예. 바이섹슈얼일 수도 있고 동성애일 수도 있고 네. 특히 고등 영장률로 올라가면 그런 행위들이 많이 네. 보이거든요. 그건 그건 원숭이나 침팬지도 그렇죠. 보노보 침팬지 같은 경우에서는 네.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보노보 침팬치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쇼킹한 경우인데 섹스를 일종의 그 사회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유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악수하는 것처럼? 예, 그렇죠. 악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네. 서로 그리고 얘가 나랑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 섹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보고가 돼 있어요, 실제로. 진화됐는데? 그리고 수컷끼리도 섹스를 많이 하고 암컷끼리도 한다는 게 보노보 침팬치에서는 보고가 돼 있고 네.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10% 정도는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연변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돌연변이가 아닌 이유가 이 사람마다 다 유전체가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다양성이 있잖아요. 네. 그 다양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성애 성향도.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라든가 질병이 아니고 변수도 아니고 자연계 하나의 그렇죠. 상수로서 존재하는. 특히 인간이라는 종은 지구상에 탄생할 때부터 이게 미스테리인데 우리가 지금 피부에 털이 거의 없잖아요. 네. 털이 없는 건 아니라 털이 얇은 건데 이 털이 사라진 것도 성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적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간의 입술이라든가 눈썹. 이게 눈썹은 기능이 뭔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눈썹이 없어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근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생물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아마도 이 눈썹이 이 표정으로 상대방과 이 소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진화했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이 빨간 입술도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뭐 이런 거. 남자의 수염 둘 다 기르셨는데 저도 한때 좀 길렀어요. 네. 이거 프로필 사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에 수염 기른 사진 멋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죠? 네, 근데 지금 깎았죠. 결혼했으니까 깎은 거죠. 성적인 매력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그런데 그런 종이기 때문에 동성애 성향이 제가 보기엔 다른 종보다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억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동성애가 이상하니까 마이너라는 이유로 이게 제목이 마이너 리그잖아요. 네네. 마이너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압을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을. 근데 그러면서도 그리스에서부터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도 어린 남자애들과 동성애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자연의 군집에 존재하는 파퓰레이션 내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걸 인지하셔야 되고 그게 유전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초파리로 동성애 연구를 많이 한다고요. 어떤 유전자가 이 동성애 성향에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초파리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돌연변이니까 돌연변이란 말엔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다. 가치가 들어가는데 그 가치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려면 돌연변이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인간 사회에서 그런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라 초파리는 우리가 일부러 돌연변이를 만들어요. 자외선 같은 걸 쬐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하면 낫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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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부대. 731부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회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성향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최근에 교황도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몇몇 특정 종교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분들만 그걸 쓰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분들이 이런 과학적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아는데 자신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이슈로 쓰시는 거예요. 정치적 이슈로. 하나 여쭙고 싶은데 아까 이제 200여 개의 그 생명체 중에서 동성애가 발견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여 개는 아니고 대부분의. 200여는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동성애가 10% 정도 상수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 중에서 동성애를 하는 그 어떤 개체를 핍박하거나 엇박하는 겁박하는 그런 종이 있나요? 없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화생물학자들은 진지하게 이게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까 동성애가. 그래서 이걸 갖고 진지하게 연구를 해요. 어떤 적응적 이점이 있길래 이게 진화했을까. 분명히 진화한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바이 프로덕트라고 해서 부산물인가. 뭐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존재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셔서 그 인간만 동성애 하는 그 개체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파리가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한 건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초파리는요. 우월하죠. 8개월 동안이나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초파리 수컷들끼리 싸우는 그 어그레션, 공격성 연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 초파리 수컷들은 암컷이나 음식을 두고 싸워요. 서로 아주 격렬하게 싸워요. 그 나중에 그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권투하듯이 딱 치고 막 이러거든요. 암컷들이요? 아니요, 수컷들끼리. 근데 서로 너무 싸워서 날개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인간보다 난 게 절대로 암컷을 때리진 않아요. 야, 초파리 수컷은 절대로 암컷을 공격하는 경우가 없어요. 낫네. 사람보다 낫네. 낫죠. 그걸 제가 이제 그 윤모 씨 대 초파리라는 칼럼에서 썼었죠. 네. 초파리에서는 실제로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는 경우가 보고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낫네. 사람보다 낫네. 원래 자고로 여자 때리는 놈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거든요.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고 인간하고 뭐 비교하자면 뭐 인간보다도 섹스도 오래 하고 그러니까 8개월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초파리가 영어로 플라이예요. 그러니까 플라이니까 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초파리 날기도 하고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저는 그래서 감히 막 초파리랑 인간을 비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초파리가 훨씬 더 우월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비교를 야, 그렇구나. 병강세에다가 되게 여자들한테도 매너 좋고. 매너 좋고. 막 이게 초파리가 만약 드라마 치자면 그러니까 이제 현빈, 원빈 같은 캐릭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사실을 인간의 가치에 대입시켜서 하는 건 오류다. 논리적으로 오류다. 근데 사실 오류예요. 오류인데 그냥 자연주의적 오류 자체도 오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완고하고 종교적으로 완고하신 분들은 웬만한 충격이 없으면 이 뇌 구조가 바뀌진 않으세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 같은 경우는요. 40대일 경우 자기 생각을 바꾸려면 6개월 감금에 준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뇌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설득할 때는 좀 자연주의적 오류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모 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야 초파리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얘기하면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과학이 어떤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일에 잘 사용될 수는 있어요. 초파리도 그런 일에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핍박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그 저희 방송에 김조광수 감독님 나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학생 운동할 때는 미제의 구정물 이런 소리 들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독 생활할 때는 이제 종북 좌파 이제 동성애자 뭐 종북게이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어떤 편을 나누기 이전에 어느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기분을 깔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 동성애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당연히 그 가치 판단 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그거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동성에 대한 어떤 핍박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결국은 그 파시즘 애국주의는 다른 희생양을 찾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나치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유대인 쫓아내고 그 다음에 계속 2등 국민, 3등 국민을 만들면서 아주 순혈해 나치에 종사하는 아주 순혈 애국주의자들만 남겨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금 이 사회에서 뭐 동성 연애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마이너란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하나씩 소고되다간 우리 옆에 아무도 안 남아요. 나중에 가면은 몸무게 100kg는 남자들 다 깜빵 갈 수도 있어. 김덕남이랑 김나무는 종신형이야. 개체를 어지럽힌다. 니네들 자식들은 또 뚱뚱한 애 나올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진짜 인터넷 기사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리플들 보면 정말 무서워 요즘은. 진짜 네오나치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다양성이 싫은 거예요.
획일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다 내 말 아주 들었으면 쉽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튀는 마이너들이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에요. 네, 속성이고 또 그렇게 튀는 애들을 적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그럼 그 반대편을 내 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야죠. 마이너리가 그런 일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게요. 야, 박수 한번. 근데 우리 김날 박사 진짜 말씀 잘하시네. 야, 잘 모셨다. 정말. 자, 이렇게 멋진 박사님과 함께 1부, 2부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드렁큰 타이거의 돌연변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무게 터널에 비치는 눈부신 빛으로 따라 영혼의 육체 기탈 더 높은 구름을 갈라 우주를 향해 올라 눕혀진 날 내려다봐 차디찬 기운은 서서히 나의 몸을 애워싸 하지만 아직 할 시간이 가는 지금을 놓친 채 눈 밑에 맺힌 눈물은 죽어가는 내 숨쉬게 해멈췄던 내 심장은 또다시 뛴다 심장의 박자는 이제 점점 빨라진다. 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3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야, 정말 이 김우재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초파리를 통해서 한국 사회 전반을 돌아다 볼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 남자가 얼마나 후진지. 네? 대한민국 남자 중에 8개월 동안 하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8개월? 평생 동안 해봤자 10몇 시간. 그거 너무 갖고. 그리고 여자는 절대 안 때린다는 거. 이게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화 사회의 오류이긴 합니다만 맞아. 여자 때리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진짜. 특히 저가 이제 프로레슬링 하잖아요. 프로레슬링 격투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면은 사람도 잘 때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저기 한 게 프로레슬링 선수나 격투기 선수 운동을 하는 거는 링 위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와 시합을 하는 거지 룰을 지키는 거거든요. 레프리가 제지하면은 멈추고 그러는 거고 내려와서 일반인을 때리거나 특히 여자분을 때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운동선수들이 이제 일반인 잘못 갔다가는 가중처벌 받지 않습니까? 아,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에요? 이정열 판사한테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피해 정도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뭐 마이크 타이슨은 누구든 간에 이제 뭐를 더 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 믿고 제가 그 평생 30년의 의문증이었는데 이정열 이제 전 판사님이죠. 그분한테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 보면은 김우재 박사님한테 초파리 어떻게 잡아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한 거지 내가. 나 그거 믿고 내가 이때까지 우리 남훈이 형님한테 깐죽댔는데 이제 깐죽댔다가 이제 박살나겠구만. 박살나진 않고요. 구충해서 밖으로 던질 겁니다. 살 수 있나? 살면은 연구를 해보세요. 왜 드러머는 오래 사는가? 구충해서 떨어져도. 두 분이 붙어도 만만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진짜 유리 멘탈에다가 저질 체력이라 가지고요. 저 어렸을 때 맞고 자랐어요. 네. 엄청 맞고 자라가지고. 전 이해가 안 돼요. 덕남시 정도면은 그래도 경기도 이러는데도 시군구는 제압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파리 잡는 것도 되게 못해요. 파리는 그냥 기름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죽는데. 무슨 파리 고문자 같아. 제가 보통 하루에 한 10,000마리 정도씩 죽여요. 대량 살상마. 파리는 다행이죠. 이게 제가 쥐를 되게 싫어하는데 쥐를 해부하면 냄새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쥐라는 동물이 생물학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모델 생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쥐가 너무 이제 돈을 많이 써요. 쥐를 이제 유지하려면 사람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물학 실험실 가면 쥐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아요. 실험실 연구원들은 막 그 척박한 환경에서 막 손에다가 막 이것저것 해로운 물질 다 묻혀가면서 실험하는데 쥐는 정말 쥐 키우는 데 들어가면 깨끗하거든요. 공기까지 필터를 해요. 군대에서도 군견이 제일 사병보다 더 세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쥐가 싫어요. 쥐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 쥐를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싫어하세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이제 김우재 박사님이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던 컬럼 야 한국 사회. 야 이걸 보면서
야, 과학자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한국 사회가. 네. 이런 걸 느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셨어요? 일단 뭐 그 칼럼이 짧아요. 1780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써왔던 글들은 다 인터넷에서 쓴 글들이에요. 인터넷 매체. 네. 그런 글들은 굉장히 길게 써도 되는데 칼럼은 짧게 써야 되고 또 워낙 이런 글들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글은 훈련인 것 같아요. 김남훈 씨도 글 많이 쓰시지만 글은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네. 느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야한국 사회에 필자로 들어가면서 고마웠던 것은 지금까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이런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의 지면을 줘서 저는 이제 과학자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대중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처음에 뭐 꼭 과학에 국한되진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과학자가 이런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국 사회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집단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뭐 이 칼럼을 쓰는 게요. 제 캐리어에는 그렇게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압니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제가 혹시라도 뭐 이제 교수가 되거나 할 때 혹시라도 이제 이 총장님들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 친구는 한겨레에만 컬럼을 쓰는구만 뭐 이러시면 그 제가 이제 또 그리고 뭐 이런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썼네 뭐 이러면 그렇죠. 이 사람 종북 아니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안 좋은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링이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네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저를 이제 구글링이 아니라 네이버를 하신 거죠. 그렇더니만 A4 용지 11장 분량의 기사가 출력이 되는데 김남은 관객 폭행, 김남은 상대 선수 장외 의자 난투, 흉기 공격, 6개월 출장 정지,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 내가 보더라도 사회 악이야. 야, 뭐 이런 기사밖에 없지?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좀 젊은 과학자들 중에 이런 글도 쓰고 대중과 소통하려고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정재승 교수님은 다 아실 거고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중환 교수라고 이제 진화 심리학 하시는 분도 있고 이종필 박사님, 그다음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정모 관장님, 그다음에 천문연구원에 옛날에 계셨던 이명현 박사님, 이런 분들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저 몇 번 종종 가는데 이정모 관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뵌 적은 없고요. 그분은 저기 윤태호 그 작가의 미생의 캐릭터로 나오시는데 윤태호 작가가 그분을 보고 그 미국인 이렇게 보시는 한국계 미국인 누가 있대요. 이제 그게 이제 이정모 관장의 캐릭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대중과 과학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과학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하려는 이유가 한국 사회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일종의 도구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하는 게요. 저 운동선수잖아요. 운동선수와 과학자는 좀 비슷한 게 한국 사회에서 이 몇 가지 직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직무를 하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복무하게끔 강제로 유도를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인터뷰하면은 똑같은 대답을 나오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오길 다들 바래요. 요번에 국가대표 A 대항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부서지더라도, 부상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파이팅! 이 문장만을 요구해. 그게 과학기술자도 똑같죠. 그렇죠. 그 과학기술자도 이 연구보고서, 연구계획서 같은 거 낼 때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게 산업적으로는 이런 가치가 있고 국가 경제에는 이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인류까지 나가죠. 인류의 그 건강을 위한 이렇게 나가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어떤 학문의 즐거움이랄까 그런 건 없죠. 순수 학문으로서 나오는 성과 이런 것보다도 되게 신기한 건
그 한국 사회에서 돈 잘 버는 두 직종, 의사나 변호사, 그런 분들한테 한국 사회가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분들은 그게 그냥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스포츠 선수나 과학기술자처럼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이상하게. 아니, 예전에 그 홍명보 감독님이 타워 팰리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운동선수가 타워 팰리스 사네? 막 그러면서, 야, 돈 좀 벌었구나. 이제 잘 되는구나.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제 그때 선수였죠.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이사 가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셔줘야 밑에 있는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가는 거고. 그럼 뭐 돈 많이 버는 게 왜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그건 만약에 정당한 방법으로 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부를 축적을 하는데 그게 기업인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직장인은 되는 거고 주식 투자자는 되고 다 되는데 과학자나 운동선수 같은 이 복사는 항상 헝그리 해야 돼요. 그리고 헝그리 정신이 사실 운동선수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한 100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쓸 수 있는 저기 아니에요. 미국 보세요. 미국 그 운동선수들은 정말 잘 먹고 잘 경제적으로 살고요. 부유하고 하거든요. 그게 운동선수도요. 이게 헝그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양질의 트레이너, 최고급 훈련 공간이 있어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그냥 밥 굶긴다고 되는 거면은 사실 군대 축구가 월드컵 재패했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역사를 따져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사회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제 제가 그런 작업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칼럼을 쓰는 것도 그래서 제가 처음 쓴 아마 칼럼이 대통령의 피, 과학자의 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썼냐면 이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이 부녀 관계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의사 집안, 변호사 집안, 법관 집안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업가 집안. 기업은 뭐 보통 다 물려주는 거 아닌가요? 네, 얼마 전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그때 주인공이 현빈이었네. 현빈이 거기서 이제 재벌 3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재벌 2세가 주인공이었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좀 지나면 재벌 5세 나오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종교에 계신 분들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많고 스포츠카도 세습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서 과학자 집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한국에서 그래도 엔지니어라 그러면 그 꽤 좀 중산층 정도가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길을 쓰고 아들이나 딸들을 의사나 변호사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자기와 같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과학자들은 이게 더 심한데요. 엔지니어보다 더 가난하잖아요. 과학자 부모들 중에 자기 아들이나 딸이 절대로 과학자가 되는 것은 반대해요. 다른 건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의 길을 걷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렇게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과학기술자들은 불행해하고 자기 자식에게 그 직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따져본 거죠. 따져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소비되는 방식 이 방식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처음에 틀이 짜여졌냐를 보니까 지금 그 최고 지도자님의 선친께서 한국 과학기술 그 정책을 짤 때 이 과학기술자들을 국가 발전, 애국 이런 프레임에 가두셨던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과학자와 과학기술 하나의 일종의 공공재로서. 그렇죠. 공공재. 그 당시에 이제 뭐 나라가 가난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당시 과학기술 정책이 틀이 짜일 때 그렇게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 아래에 종속돼 있는 과학기술자 단체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용이 된 거죠. 일종의 어용 단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그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야 돼요. 로비를 해야 되고 정치인들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아부떠는 개 신세가 된 거죠. 그 예전에 황우석 박사께서 뭐 이제 뭐 마당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은 유력 정치인 이제 뭐 이제 경조사 있을 때 항상 뵐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단순히 논문 조작이나 줄기세포 이런 걸로 기억할 게 아니라 1960, 70년대에 저 박정희 대통령이 짜놓은 과학기술 정책 프레임 틀이 그대로 와서 마지막에 폭발한 게 이제 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 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자꾸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비를 따려면 뻥을 쳐야 되고
예. 뻥을 치려면 논문을 조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하고 엮여야 되고 그래야 연구비를 많이 따고 유명해지고. 정치인들은 예. 바로 당장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뭔가 큰 그렇죠. 그림이 나오는 걸 예. 원하고. 근데 과학자는 그냥 자기 연구 열심히 해서 좋은 연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국가가 정말 철학이 있다면 그런 연구를 찾아내서 좋은 연구비를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연구비를 따려면 무슨 세계의 평화를 위한 네. 연구를 해야 그걸 꼭 따는 거지. 인류에 이바지하고. 네, 단순히 그냥 어떤 정말 중요한 자연 현상을 발견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연구비를 못 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노벨상 하는데 네. 이제 지금이 노벨상 발표 시기예요. 그래서 네. 어제 노벨 생리학상이 네. 발표가 됐는데 네. 누가 받았는지 이제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런 연구들이 사실 그 지금 뭐 세포 소포체라고 그래갖고 세포에서 어떤 단백질이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거가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그게 한 3, 40년 전에 연구할 때 그 연구가 뭐 엄청난 돈이 될 거라고 해서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일본에서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첫 쏟아져 나오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나오냐를 탓하기 전에 그렇죠. 일단은 우리들 사회를 좀 돌아볼 그렇죠. 필요가 이거를 있다는 거죠. 억지로 월드컵 4강 가듯이 예. 끌어올려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과학은. 예. 과학은 그렇게 투자해서는 절대로 노벨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틀을 제대로 짜고 앞으로 30년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국가 지도자가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친의 틀을 물려받아서 과학기술 정책도 고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ICT, 융합 뭐 이런 쪽으로 밀고 나가서 네. 당장 돈 되는 사업들에만 투자가 된다고요. 예. 그럼 노벨상은 또 물건 그 돈 되는 산업도 얘기할 때 꼭 뭐냐면 자동차로 환산을 해요. 신문 기사를 보면. 맞아. 이 기술, 줄기세포 기술이 되면 20조 경제 효과고 이거는 네. 현대자동차에서 네. 소나타 그랜저를 50만 대를 미국 수출했을 때의 매출과 똑같다라고. 영화도 그렇고 왜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와 집, 네.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가치를 환산할까? 제 밥그릇을 챙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에 꼭 투자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이게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항상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철학이 필요한 거죠. 예. 일종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예.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중에서 뭐 대박이 터지는 게 나오긴 하지만 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면 국정 지도자가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 철학 속에서 과학은 그래 당장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길게 보고 투자하자. 10년, 20년 보고 투자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저는 차라리 과학에 투자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괜히 과학에 뭐 해가지고 애들은 무슨 뭐 요즘 H사 보면 애들한테 과학자의 꿈을 돌려주자 뭐 이런 광고 막 하던데 그 현대 모비스라고 네. 그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과학자들은 진짜 막 비정규직이고 돈도 못 벌고 취직도 못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에요. 네. 어른이 하면 안 될 짓이죠, 그거. 그리고 저는 그런 게 가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광고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기 기업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네. 실제로 그 기업이 진짜로 과학에 투자하고 싶으면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그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과학자의 그 어떤 현재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꿈이라는 꿈과 과학자를 그 등치시켜서 네. 이미지 광고를 써먹는 건데 네. 담배 회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담배 회사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어린이를 이렇게 돕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1년에 한 2억 정도 써요. 1년 정도 2억 정도 쓰는 거를 100억 들여서 광고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렇게 가짜라는 인도적인 거예요. 회사예요 라면서. 그 100억을 차라리 네. 연구비에 쏟아주면 네. 그거 가지고 기초과학자들이 살아날 아니 수 폐업한 게 있거든요. 낫지 차라리 담배 회사는. 저는 그러면.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이 어른이 돼가지고 예. 지금 과학자 비정규직 최근에 한국에서 물리학 박사를 따신 분이 청소부로 지원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청소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물리학을 한 사람이 즐겁게 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항상 정책이라는 게 이공계 위기다. 그러면 이공계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당장 이공계 지원율을 높이는 거죠. 장학금 준다니까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이공계로.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가요? 의전원, 아니 법학대학원 이런 데 간다고요. 네. 의사나 정책의 실패죠. 엄청난 돈을 쏟아붓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이게 앞에밖에 보지 못하는. 중요한 게 이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과학 정책 굉장히 근시안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한 과학의 도구화라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라는 게 그 인문과 자연과학을 굉장히 어떤 대립된 형태로 나누고 그러면서 과학, 자연과학을 어떻게 본다면은 이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 산업화와 또 결부시키면서 그렇죠. 인문은 굉장히 뭐랄까 고상하고 우아하고 뭐랄까 숲길을 자전거로 타고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아니 저는 일단 그거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인문과 자연과학자는 물론 연구 형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이라는 게 없었으면 우리 일단은 그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인데 우리 신생아 사망률 거의 뭐 예전에 10명씩 났잖아요. 15명씩. 그렇죠. 그러다 한두 명 키우는 정말 10명 나서 8명 죽는 그 정도의 어떤 무엇보다 노동시간이 하루에 16시간 일했겠죠. 그런데 왜 지금의 이 토대가 그런 어떤 자연과학 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인문이 아니죠. 그게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예전에 19세기에는 과학이 곧 진보를 의미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그 썼던 그 시인들이 썼던 시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증기기관에서 나오는 아니면은 큰 굴뚝에서 나오는 그렇죠. 연기가 하늘을 가리면서 보라 인간이 드디어 하늘을 가리기 왜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가 변하는 게 이제 몸으로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회를 현상을 보던 인문 사회과학자들은 야, 이 과학기술의 진보가 곧 인류의 진보다. 그리고 정치 사상적으로도 진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라는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 인문사회학자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이 자본주의에 연료를 제공해주고 있네. 그럼 사람들은 점점 그 공장에서 피폐해지고 불쌍해지고. 근데 이 잘못은 사실은 자본주의에 있는 거, 경제 그렇죠. 시스템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과학자한테 피드백을 그거를 근데 과학기술이라는 그 무형의 존재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죄를 덮어씌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편한 사고 방식이죠. 너무 편한 사고 방식이고 그러면서 인문을 그 원래 인문도 아니겠죠. 인문을 이제 힐링용 부적으로 쓰는 거죠. 부적으로 쓰.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 쓰면 안 돼요. 이게 지하철도 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웃기는 사고 방식인 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술과 뭐 인문의 교차로에서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는 인문이 아니라 그건 리버럴 아츠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실제 그 말을 썼고 리버럴 아츠인데 이건 한국에서 얘기하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리버럴 아츠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문, 수학, 그다음에 문학, 뭐 그다음에 물리학 이런 것들. 이게 리버럴 아츠가 인문.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듯이 하면은 그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그다음에 물리학이 그게 인문학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리버럴 아츠라는 거는 모든 학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초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의 그 리버럴 아츠를 얘기한 건 기초를 얘기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렇죠. 인문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한국에서 힐링하시는 그 인문학자는 이걸 또 스티브 잡스 봐라. 인문학적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걸 만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열통 스티브 잡스가 저기 따님이 계신데 모른 척하고 가셨어요 그냥. 뭔 인문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인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뭐냐면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그러면 과학을 제대로 도구화해서 그나마 쓰던가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분석이나 정성적인 분석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문장으로서만 그냥 이거를 그렇죠. 게다가 보세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다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 저 CEO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뭐 그냥 스타트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애플처럼 키운 분들 별로 없어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문화적 차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 CEO들은 다 경영학과 출신이죠. 아니면 뭐 그런 대기업 출신 이런 분들이 하죠. 그런 분들이 이 밑에 엔지니어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 철학을?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중앙 일간지를 보면은 스티브 잡스를 육성해야 된다. 아니, 정말 개드립 중에 개드립이에요. 아니, 스티브 잡스가 무슨 묘목이에요? 육성을 하게? 되게 재미있는 설문조사 있었잖아요. 네. 그 부모님들한테 네. 자식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됐으면 좋겠냐라고 네. 물어보면 예스, 오케이. 근데 예스예요. 스티브 잡스 자서전이라든가 책 읽어보면 그 사람 마약하고요. 그렇죠. 대학교 다닐 때 안 씻고 6개월 살고요. 그런데 맨발로 걸어 그 다음에 다녔어. 또 물어봐요. 자식이 그럼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냐, 벤처를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다 대기업. 대기업. 근데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나와요 거기서? 아, 옛날 정말. 70, 80년대 그 게임 업계에서 있었던 아타리 쇼크라는 그런. 예, 압니다. 예. 예, 예. 그것도 원래 아타리라는 회사가 원래 건설, 회사를 세운 사람도 엔지니어 출신에다가 히피였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예, 딴지 거기서, 라디오에서 예. 아주 자세히 덕후스럽게 파고 계신데 제가 그거를 공대생들한테 강연할 때 그걸 꼭 들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걸 들어야 당신들이 저런 문화를 만들고 한국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타리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원래 CEO가 이제 해고를 당하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왔다면요. 말했어요. 네. 그러면서 와그러져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게임 업계가 와그러져 그렇죠.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짜고 네. 경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항상. 예. 자, 그러면요,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자, 3부 끝곡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려드리면서 우리 이공계 과학자들도 하늘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LSD 먹고 달리는 건 아니고요. 손에서 레이저 쏘고.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참, 김우재 박사님. 예. 얼마 전에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 나오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셔도 돼요? 신부분과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일단 결혼식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전 초크 슬램을 당할 줄 알았더니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얼굴도 못 보고 가셨는데. 예. 뒷모습은 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와이프가 임신한 아, 그러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내년 1월에 이제 오? 귀여운 딸이 나와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한 데다가 이제 와이프가 또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을 간.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도 바쁘고 해서 네. 돈 벌어야 되니까 보내고 이제 저는 5년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트위터로만 알던 김남훈 씨나 뭐 이런 분들. 일정 보니까 네. 1992년도 잘못된 만남 히트했을 때 김건모 씨 일정이랑 똑같아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셔야겠던데. 아니, 그건 전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김남훈 씨에 비하면 뭐 전국을 다 찍고 다니시니까. 근데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뜻이 맞는 사람들, 얼굴 못 본 사람들 다 보고 네. 그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강연도 해드리고 다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좀 바쁘게 일정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좀 남았는데 마무리하고 13일날 이제 네. 출국하려고요. 가시면 또 언제? 아직은 뭐 일정 모르시고. 한국 사회가 원하면 오는 거고 초파리 과학자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과학계는 초파리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왜냐면 뭐 질병 치료도 뭐 못하고 네. 치료제를 만들 수도 없고. 근데 8개월. 줄기세포가 아니잖아요. 8개월 아까. 예? 8개월. 아. 8개월을 어떻게 좀 정력제로 어떻게 치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네. 진짜로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뻥을 치면 이걸 잘 이용하면 정력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과학자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연구비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곤조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네. 일단은 그냥 나는 기초로 한번 센 기초로 밀어붙여 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좋은 논문을 네. 2편 썼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밀어붙여 보고 안 되면 제가 이제
제국의 심장인 미국에서 살게 될 수도 있고 네. 유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못 보게 되실 가능성도 반반이에요. 그 김유재 박사님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위키피디아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예, 그거 제가 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네. 너무 자세하게 잘 돼 있어서 왜 그랬냐면 이거 본인이 쓰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사실은 제 글이 인터넷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네. 한국 사회 그 신문사에 들어가면 그 검색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거예요. 그 하도 메일이나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에서 이걸 어디서 읽을 수 있냐는 얘기가 많아서 네. 제가 그냥 해드린 거지 제 자랑하려고 써놓은 건 아니고요. 네. 여하튼 뭐 그런데 그런 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아니 그 생애 보니까 네. 어디 학교 나왔고 한때 트위터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이때 완초 과학자, 완전 초파리 과학자라는 별명 얻었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 본인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잘 돼 있어요. 1번 생애, 2번 활동, 2-1 논문, 2- 저술 및 기고, 2-3 번역, 2-4 강의, 네. 그다음에 2-7 소모임, 3 분자 생물학 실험의 의미, 역사 그리고 철학 쭉쭉쭉쭉 돼 있고 11번 바깥 링크까지. 와. 그건 옛날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홈페이지나 블로그들 네. 이제 그것도 또 물어보신 데들이 많아서 그냥 이제는 그래도 좀 편해졌어요. 그냥 그거 딱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세요 하면 되니까. 야, 깔때기를 위키피디아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은 정말. 아니, 외국 과학자들은 많이 해요. 그게 일상이군요. 그 깔때기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낸 논문 같은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뭐 하기도 하고. 네. 네. 깔때기보다도 자기가 썼던 저작물에 대한 그거는 링크를 지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네. 사실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그런 겸손을 해야 한다는 게 돼 있는데 전 꼭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김나훈 씨도 위키피디아 페이지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저는 이미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에나위키 가면. 에나위키다 있나요? 에나위키에는 이제 온갖 비방. 에나위키 재밌죠. 네, 거기 이제 제 안티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거 보면은, 와, 제가 봐도 절 나쁜 놈이. 저는 다행히 에나위키 쪽에서는 저를 안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기 보니까, 2002년도 컬럼 제목이 인류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한다. 2002년도 8월 28일 포항공대 신문인데 진짜 어렸을 인류는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만은 박사는 좀 위키피디아 정리해도 돼요. 네. 논문 정리한 거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과학자로서 글을 막 많이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인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이라는 게 이 예전에 그 민주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아이콘들이 다 인문학 하시는 분, 시인, 소설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진보 진영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시는 이회수 씨나 공지영 씨나 좋은 일 하시죠. 그런 분들 보면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정치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자연과학자 찾아보기 되게 힘들죠. 아마 없을걸요? 없죠.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제 머리를 항상 건드리는 화두예요. 그 보수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많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우생학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옛날부터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정치 선정용 도구로서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 그러니까 유전학이 가장 왜곡돼서 잘못 섣부르게 응용된 케이스가 우생학이거든요.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유전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전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과학이 섣부르게 사회에 적용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진보 진영이 그런 걸 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과학은 이 진짜 보수들의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그걸 자꾸 악용을 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 인문학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옛날엔 진보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어떤 악감정은 과학자들한테도 전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을 일종의 동지가 아니라 좀 나이브하고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오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류죠. 산업화라든가 애국주의의 도구로 쓰였던 과학을 그렇게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퉁치는 거는. 근데 퉁치기 쉽잖아요. 과학은 보이지도 않는 거고 사람도 아니고 과학 하면 그냥 과학 때문이야.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영화를 보시면 알아요. 과학자는 다 미친 과학자. 매드 사이언티스트. 지구 멸망시키려고. 항상 악역이고 과학기술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고 이게 그때 형성된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사실 2차 세계대전 일으킨 히틀러만 하더라도 화가 출신이고 네로는 시인인데 그렇죠. 그리고 완전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인류한테 당시에 핵폭탄이라는 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근데 이 핵폭탄에 이 엄청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때 이 원죄를 누군가에게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게 과학과 과학자였던 거죠. 개발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실 그 위에서 시킨 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그 시킨 놈들은 다 뭐 정치인 아니면 경영학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었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잘못된 왜곡이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전이가 된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더 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학이 과학답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라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터넷에 글을 쓸 때 한 3년 전에 아니다, 과학자 전통에서도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얘기들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를 이제 과학지식인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옛날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과학자들이 많은 수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대공황이 오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한 거죠. 과학자들 중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고 사회와 소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잘렸어요. 그 당시에 좀 나는 사회주의자가 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 과학자이지만 사회와 소통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전통이 한국에는 없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다가 잘린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얘기를 좀 한국에서 이제 진보적이라 하시는 인문학자들이 또 대화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과학에 관심이 없으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인문학적 소양이란 말. 인문학적 소양이란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 내지는 그 타인과의 고유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처럼 적용되더라고요. 인문학적 소양이 많으면 굉장히 교양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를 아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의 겸하게 받아들인 걸 왜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표현하는지.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천연 화장품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화합물이고 이거에 천연 인공을 나눈 건 오히려 자본이 그렇게 비싸게 팔겨서 한 거지. 그리고 천연이라는 게 없죠, 이 세상에. 인문학이 위기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진짜 인문학,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도 칸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문학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문학을 걸치고 그냥 감투로만 걸치고 그냥 학생들 등쳐먹고 그냥 대충 쉬운 교양서적이나 쓰고 이런 사람들이 인문학자랍시고 앉아가지고 한국 인문학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진짜 인문학자들은 그러니까 대학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8, 9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인문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대학 밖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학 안에서 지금 인문학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좀 인문학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이제 다 남아있는 거고요.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인문학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공계의 위기가 아니고 한국은 기초의 위기인 거예요. 문의 위기. 그러니까 기초학문을 투자하고 키울 만한 철학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없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뭐 그 대통령께서 인문학 문화 원로들을 모셔가지고 뭐 만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 대통령을 찬양하는 괴테인가 파우스트인가 그 구절을 읽고 뭐 이런 걸 보면 야, 이분들이 이 자라나는 인문학자들을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거 보고 너무 슬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건 과학자들은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부르지도 않고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재벌 총수분들이 해외 출장 가실 때 보면은 유명한 인문학자나 대학 교수분들, 소설가분들 같이 데리고 가요. 왜냐면 생각보다
생각보다란 말이 좀 실례될 수도 있습니다만 재벌 총수분들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유명한 학자라든가 아니면 소설가 아니면 문인들을 같이 태워가서 물어보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갈 때 왕복 한 40시간 비행기를 타니까. 그런데 그런 그 재벌 총수들의 비행기에 과학자가 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뭐 과학자들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뿐더러 제 생각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사회의 진보가 지금 위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어떤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민주화식이나 이럴 때 인문학이 중요했고 사회과학이 중요했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과 과학도 그 진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포섭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프레임으로 밀리지 않는다. 왜 항상 과학을 황우석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이 써먹게 만드냐. 정말 진보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같이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이제는 진보 진영이 한국 사회 진보 진영이 고질적인 그 인문사회 패러다임을 버리고 과학과 함께하는 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융합통선 맨날 얘기하면서 실제로 정치 영역에서는 과학자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좌파나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과학과 과학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실 때가 됐다. 이제는 젊은 세대 과학자들이 진보적인 정치 사상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트위터나 이런 데서 저를 너무 막 공격을 하는데 저는 적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적이었으면 무관심했겠죠. 저는 그분들을 돕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거대한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젊은 인문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또 가서 대화를 하기로 했고 논쟁도 하기로 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아요. 멋지다. 이 2시간간의 어떤 강의 듣는 정말 좋은 강의 들은 기분이에요. 근데 리포트 쓰라고 못 쓸 것 같아요. 절대 못 써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강의는 한번 듣고 흘려야 돼. 그게 그래야 마음에 남지. 활자화 시키려고 하면은 독일로 남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여러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과학자, 과학 그리고 우리 사회. 정말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과 자연과가 나누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너무 그 한쪽 장르를 통해서 한국을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 맞아요. 야, 참 이렇게 2시간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게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초파리에 좀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져줬어요. 핵심만이 아니라 이 유전학의 중심 모델 생물이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 초파리를 통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고 우리 유전자 기능의 대부분이 초파리 연구에서 나왔다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학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 말고 진짜 과학. 다윈이나 아인슈타인이 했던 한국 사회에도 우리가 맨날 위인전으로만 다윈, 아인슈타인 읽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한국에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을 위해서 제가 그런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데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과학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또 최근에 벙커원에 가서 그 과학하고 앉아있는 녹음도 했어요.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러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3년 10월 13일부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시는데, 부디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유럽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 정착하지 않도록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초파리 과학자에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가끔은요, 저 멀리 공중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웃길지도 모르겠네요. 어디론가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매일 아침 때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렇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들에 담긴 의미를 말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김남훈의 인파이팅, 내일은 최강희 앨리스의 네이키드 토크, 이성무 기자의 스포츠 라이프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의 끝곡 긱스의 어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남훈 물러갑니다. 1, 2, 3 파이어!